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 수립을 총괄했고 40년지기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소개해서 정책실장으로 거론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비상경제 TF가 꾸려졌는데 첫 조치가 추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규모가 35조 원 정도로 그동안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편성된 추경에 덧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총액이 늘어나는 게 35조 원인가요? 예, 총액 35조 원을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주장해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번 추경에서 14조 조금 넘게 추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추경은 20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의 14조 정도에서 20조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됩니까? 실제로 이제 추경을 하기 위해서라면 소득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출이 어떤 분포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민생 추경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판단할 수 있고, 또 산업들에 있어서 매출, 그다음에 고용 동향을 좀 살펴보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네. 근데 추경을 얘기할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국가 재정 건전성입니다. 일각에서는 추경 얘기를 할 때마다 퍼주기 논란, 또 남미처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에 대한 좀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이번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이 총 210조 정도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178조,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206조 혹은 266조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공약 전체 예산 210조는 비교적 중립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약 단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약을 이행하는 추계를 할 경우에는 다소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충분히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오른다 이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장 내후년까지 서울 수도권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좀 단기간에는 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동안에 우리 진보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마다 집값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정부에서 소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2만 불, 3만 불로 증가하면서 집값이 자극되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면 투기 심리가 자극돼서 집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불황과의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민생 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안심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안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투기는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급을 예정대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는 막고 공급은 예정대로 하겠다. 그 예전에도 많이 했던 정책인데 원장님께서는 주로 세금을 통한 집값 안정을 꾀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그래도 집값이 오른다면 예전처럼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까요?
집값에 관해서 규제 강화는 대부분 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수요들을 억제하는 정책인데요. 이 수요 억제만으로 될 수도 있고 집값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공급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고 시장에 충분하고 신뢰 있는 사인을 주게 되면 수요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공급의 의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 의지가 확인된다면 수요 관리 정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럼 좀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이렇게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는 더 안 된다, 끝났다 이런 확언이 가능할까요? 그렇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모든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가 투기를 부릅니다. 정부가 실패하거나 실패할 여력이 보이게 되면 투기는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 운영 전반에 걸쳐서의 의지, 그다음에 집값 공급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보여주면 투기가 살아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나타날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강남 집값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지금 너무 높습니다. 지금은 높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소득 활동으로 구입할 수 있거나 최소한 살 수 있는 상황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집값 가격 지수가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네, 강남 집값은 현재 너무 높은 상태이다. 다른 질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개편 관련한 공약입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어떻게 분리시킬 계획이신지, 그리고 예산권이 분리가 된다면 정부 조직 개편안도 함께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산 문제,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문제 제기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이래 정부 조직 개편이 본격적으로 되어진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예산과 관련된 그리고 기후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이 아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산 편성 권한은 대통령실 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무총리 밑에 있게 되나요? 논리적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장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수위가 없이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문 발차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국정기획위원회 이름은 조금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 비슷한 조직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이 문제가 꼼꼼히 논의될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직접 투자도 하셨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네. 코스피가 5천 시대에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5천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현재 가격 자산 비율로 보면 주가 자산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0.9 정도 됩니다. 신흥국 평균보다도 낮고 선진국보다는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말하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원인에는 우리의 지정학적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력에 대한 의문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중요한 거는 기업 지배구조가 우리가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측면도 고쳐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주식시장에서 작전 세력과 같은 불공정 거래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기업들의 성장 문제는 다소 장기적인 문제이라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성이라든가 지배구조 문제, 이것만 제대로 고쳐도 5천 가는 거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으로는 임기 내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엄단 그리고 대외적 리스크를 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렇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네. 기업들의 우려입니다. 기업들이 왜 우려를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는 실용을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본 사회와 관련해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정부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사회는 우리의 헌법 10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 10조란 개인들은 타고날 때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고 행복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헌법의 조문입니다. 네. 11조부터 37조까지의 그 내용을 꼼꼼히 적어놓고 있어서 기본사회란,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기본사회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퍼주는 것이다, 이런 악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사회가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환경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나아가 우리가 아프지 않고 안심하고 노동할 수 있고 이런 사회권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본 사회란 민주주의도 확대되고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서비스도 좀 보장되고, 나아가 그동안 우리들이 열심히 해왔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충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말하자면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연히 가져가야 될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름 붙여놓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자, 이런 네.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챙겨가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인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틀을 짜셔서 그런지 거침없이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의 오해와 진실이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 잘 실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